네, 4일 일요일 방송 2부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은요. 총 14개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7월 달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지난 6월 달에 마이너스 12.1이었는데 7월 달에 마이너스 6.3이었다. 자, 마이너스 12.1보다 마이너스 6.3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 6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자, 그리고 지난 5월달의 개인 소비 지출은 처음에는 0.4% 증가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0.5%라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전미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 경제 지표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요. 전년 대비 5.2%, 그런데 그 다음 달은 4.7%, 그 다음 달은 4.2, 4.0, 3.7, 3.5, 3.4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작년 11월부터 쭉 봤을 때 미쓰리의 지금 볼륨이 줄어드는 것처럼 감소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ADP 민간고용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15만 6천 명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 15만 명보다 6천 명 잘 나왔다. 그러나 아니 미국 고용 좋다면서 15만 명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미쓰리가 딴지를 걸었고요. 2분기 고용 비용 지수는 1분기 대비 0.6% 증가했는데 시장 전망은 1분기 대비 0.7%를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지난 1분기 때 전년 4분기 대비 0.7% 증가됐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비슷하게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7월달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6월달에 49.7이었는데 7월달에 44.4로 하락했고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7월달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8,000명 증가해서 21만 5천 명. 자, ISM에서 발표하는 7월달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6월달에는 51.7이었는데 7월달에는 51.2로 0.5포인트 하락했고요.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IHS에서 발표하는 7월달 제조업 PMI는 지난 6월달에는 50.6이었는데 7월달에는 50.4로 0.2포인트 하락합니다. 미국이 한참 잘 나갈 때 ISM에서 발표하던 IHS에서 발표하던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는 둘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둘 중에 하나는 못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못 나온 건 집어치우고 잘 나온 것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노출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IHS 7월달 제조업 PMI 지표 7월달에 50.4라는 지표는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6월달 건설 지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시장은 0.1% 증가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시장 예상을 뒤집고 감소했고요. 이 감소폭은 2018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월간 감소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6만 4천 명. 월가에서는 16만 5천 명을 예상했으나 월가 예상보다 1,000명 덜 나왔다. 월가 예상보다 1,000명 덜 나온 게 아니라 전망치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든 이제는 고용이 좋다라고 불리우는 18만 건조차도 물론 미쓰리는 18만 건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진짜 고용 좋다면 21만 건 넘어가야 돼요. 앞서서는 18만 건을 예상치로 잡더니 이제는 18만 건도 이상으로 잡지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자, 6월달 고용도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는 22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9만 3천 명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전월 대비 7만 3천 건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했던 5월달 고용도 7만 3천 건도 안 되는 6만 2천 건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변함없이 3.7%, 시장 예상은 3.6%였고요. 7월달 임금 상승은 전월 대비 0.29% 증가했습니다. 6월달 무역 적자 전월 대비 0.3% 감소해서 551억 5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7월달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6월달에 50.0이었는데 7월달에 43.5입니다. 이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도 기준이 PMI 지표처럼 50이거든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 그런데 지금 43.5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 이 43.5라는 지표는요, 2016년 5월달 37.2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최저치고요. 그럼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나? 라고 봤을 때는 작년 8월달 76.5라는 지표를 기록하면서 12년 내 가장 최고치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제 이슈를 좀 돌아볼 텐데요. 우선 영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보리스 총리가 왜 노딜 브렉시트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리스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하기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는데요. 일단 보리스 존슨이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좀 보면은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300년 이상 영국의 일원이었던 스코틀랜드가 지난 2014년 분리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국과 분리되는 거 반댈세 한 퍼센테이지가 55.3%였고요. 나는 독립하고 싶어 라는 퍼센테이지가 44.7로 독립이 부결됐습니다. 자, 지금 스코틀랜드는 제2 두 번째 분리독립 국민투표를 하려고 막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보리스 총리가 야, 그렇게 주민투표는 인생에 한 번 하는 거야. 뭘 또 하려 그래. 하지 마.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신임 영국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영국은요, 저기 어떤 상황에서도 유럽연합을 탈퇴할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한 해 만에 이 여부를 타진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브뤼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총리는 기존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할 때 사용하기 위했던 그 추경에다가 무려 21억 파운드, 한화로 약 3조 233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를 위한 예산 비용이 총 9조 729억 원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10월 31일 전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되니까 필수 의약품도 비축해놔야 되고 국경 수비대 인력을 500명 추가 배치해야 되고 국경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크론 많이 편성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또라이 아니야? 야, 그런 돈 있으면은 일자리 창출해. 아니, 브렉시트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죠. 영국 경제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야당뿐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자, 브렉시트를 걱정해서 지금 영국 내에서는 유럽산 제품을 사재기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영국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노딜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협회 집계 결과 영국의 상반기 자동차 산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75%나 감소했는데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한다든가 수요가 감소하니까 덜 만들어서 판매가 부진한다든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국 자동차 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 산업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무려 4,700원이나 사용한 것 같다. 지금 영국은요, 노딜 브렉시트를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월달 영국의 제조 PMI 50 미만인 48이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영국이 지금 IMF 총재로 영란은행 총재를 후보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지난번에는 보리스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유럽연합에서 단일 후보를 내자라고 해서 영란은행 총재까지 포함시켰는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영국이 10월 31일 날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 같으니까 굳이 영국을 포함시키지 말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영란은행 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 내에서 후보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영란은행이 금리 결정을 했죠. 9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75%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과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1.3%씩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1.3%밖에 안 되고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1.3%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향 조정했고요. 아니 왜 영란은행이 아니 미국도 저렇게 지네가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예방적 차원으로 금리를 인하하는데 오히려 영란은행이 브렉시트를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영란은행은 에이 노딜 브렉시트 안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리스 존슨은 누구보다 노딜 브렉시트가 필요하다. 자, 어제 해드린 얘기입니다. 왜? 노딜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 영국이 총선을 진행했을 때 보수당이 과반수보다 무려 64석이나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면서 거의 압승을 저지를 건데 만약에 10월 31일 전에 총선을 한다면 보수당이 28% 지지, 즉 268석, 노동당이 27%, 257석 해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 퍼센테이지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당으로서의 어떤 그 힘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유럽연합이랑 그냥 합의를 해서 지난번에 메이 총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하던 뭐든지 해서 합의를 통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면 노동당이 29%의 지지율을 받아서 1등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수당은 노동당보다 지지율을 3% 덜 받는 26%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럽연합에서 보리스 총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 야 10월 31일 말고 우리가 연기해 줄게. 니네 브렉시트 해. 그런데 10월 31일 말고 연기해 줄게. 대신 대업상은 없어. 라고 제시하는 10월 31일 연기, 그 날짜가 연기된 다음에 총선을 한다면 보수당은 제2당도 아니고 무려 제3당으로 꼬꾸라질 수 있으니 보리스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지만 보수당이 의석의 자리를 거의 강력하게 차지하게 되고 정치적인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리스 총리가 저렇게까지 노딜 브렉시트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은 금리 인하가 유행이다. 물론 영란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일본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지난주에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2020년 봄까지 최저금리 유지하겠다. 향후 물가 안정 목표의 모멘텀이 손상된다면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 내후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각 0.1%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시켜버리고 부총재를 총재로 만들면서 금리를 꽤 크게 인하했어요. 그죠? 무려 4.25%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의 모가지를 자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자 멕시코 대통령도 가만히 있어봐 괜찮겠는데 하고 있는 거죠. 자, 멕시코는 참고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광복절 날 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누구냐? 작년 12월 달에 취임한 암노 대통령인데
올해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제로로 예상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으로는 지금 똥줄이 탄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압박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서 뭔가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를 보여줘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멕시코 기준금리는 8.25%, 2008년도 8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어떤가? 자, 미국이 이번에 25bp 금리 인하 했는데 이게 과연 예방적 금리 인하가 맞는가? 물론 미쓰리는 부정하죠. 7월달 고용지표, 야, 16만 건밖에 안 되냐? 그게 고용이 좋은 거냐? 니네 나중에 그러다가 한 12만 건, 11만 건 나와도 아이고 예상치가 11만 건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잘 나왔다고 얘기하겠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MI 지표, IHS든 ISM이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에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업 PMI보다는 수치가 일단 높아요. 그러나 과연 전월 대비 잘 나오느냐 못 나느냐의 관건이겠죠. 자,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치고 뭐 지네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지네가 지네똥 칼라똥이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가 보지 않은 이상은 칼레였나 보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니네 알았어. 금리 인하 예방적이었어 라고 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돈이 풀렸으니까 더 경제가 좋아질 것이냐? 근데 미쓰리는 이거 상당히 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2001년인가요? 그리고 2007년인가요? 그때도 연준은요. 예방적 금리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2000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자 IT 버블이 생겼고요. 그리고 2007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무언가 터져서 미국의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제목이 그렇게 꼭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제목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매파인 제롬 파월 연준은 왜 금리를 인하하려 하는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 매파였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맨 처음에 연준 의장이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가장 비둘기적이어서 가장 제닛 옐런 연준 의장과 비스무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쓰리가 그랬잖아요. 옐런 의장의 아바타가 제롬 파월이라고. 그리고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때 뉴욕 증시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옐런 의장의 어떤 성향을 닮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의장이 됐다라는 것 가지고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의장 됐을 때 주가가 상승했어요. 왜? 그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니까 시장에 우호적일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였던 사람이지 매파인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자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상황이 미국은 지금 그동안 풀린 유동성을 잘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가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연스럽게 일명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중립금리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거라서요. 중립금리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연준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을 제대로 이제 회수하는 거죠. 제대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봤더니 중립금리다. 그게 중립금리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잘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을 뿐인데, 인상했을 뿐인데 미쓰리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점은 작년에 너무 건방을 떨었던 거죠. 자,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려 하는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고, 그죠? 1분기에는 3.1%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분기 속보치는 2.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추이가 올라가질 않아요. 미쓰리가 그랬죠. 올해 들어와서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뭐 0.3% 이상 증가됐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부진했는데 그걸 뭘로 커버했냐면 뭐 실업률이 떨어졌다, 비농업자 고용 대수가 증가됐다 이걸로 포장을 했지 임금 상승률이 지금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7월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저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8일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빠르게 인하해야 된다. 막 얘기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0.25% 할 줄 알았는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0.5%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시장이 막 출렁출렁거렸죠. 그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책에서 있는 얘기를 얘기한 거지 7월 달에 50bp를 인하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습하면서 18일 날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하락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증시를 망가뜨린 자들이 저지른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제가 그 뮤지컬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누가 죄인인가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안중근 의사가 막 그 막 뭐뭐뭐뭐뭐한 죄 막 이렇게 읽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거는 제가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귀가 팔랑귀라고 얘기했죠. 예, 팔랑귀인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50bp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가 다시 아물고 그 과정에 증시가 흔들리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똥줄이 탔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팔랑귀를 가지고 시장을 혼란시킨 죄. 누가?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자기네 역사적인 죄목을 반성하지 못하고 저렇게 설쳐대고 미친 짓 하고 있는 일본. 그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거. 일본이 무슨 죄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설쳐대는 죄. 그리고 김정은은 무슨 죄예요? 2번의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환장하겠는 건 트럼프는 괜찮대요.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한 죄. 근데 트럼프가 괜찮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과연 누가 시장을 망가뜨렸어? 이거예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팔랑거리는 귀로 나발거리는 입으로 증시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김정은이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괜찮다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국이 금리를 했습니다. 0.25% 인하했고요. 2008년도 12월 제로금리 정책 이후에 지금 10년 만에 다시 인하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오랜만에 처음 한 미국은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2019년 올해 3번 혹은 2번의 금리 인상을 제시했지만 결국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방적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진짜 예방적 금리 인하면 금리 인하할 필요 없이 그냥 금리 동결하면 되는 거예요. 제롬 파월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과 물가 상승 압력이 잠잠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자, 최장기간의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했다. 이거 멸치 똥 씹는 소리라고요. 자, 향후 실물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추가 금리 인하를 안 하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커진 거죠. 7월 달 FOMC에서 금리 동결표를 던진 사람은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대한민국은 2000포인트가 이탈됐습니다. 자, 물론 대한민국 증시가 허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누가 증시를 이렇게 망가뜨렸나? 뉴욕 연방은행 총재, 아베 총리, 김정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죠. 이렇게 따지면. 그죠? 왜 시장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했던 사람들한테 25bp 금리 인하 하게끔 하고 대신에 다음에 또 한 번 할게. 그거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건가? IB 은행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저거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앞으로 미국은 한 번 정도 더 할 거야. 이런 의견이 대세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마치 앞으로 금리를 인하 안 할 것처럼 하는 바람에 증시가 하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증시를 누가 망쳤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자, 일단 25bp 금리 예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연준을 압박했죠. 이거는 언제 일입니까? 금리가 결정되기 전의 일입니다. 아니, 통화정책자가 금리를 25bp 인하하겠다고 지금 거의 분위기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딱 진행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와 같이 제롬 파월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중국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죠. 누가 증시를 망쳤는가라고 하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 아베 총리, 김정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트럼프. 자,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올해 한 차례 한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고 통화 사이클을 종료할 가능성 80%. 모건 스탠리도 9월 달이 아니라 10월 달에 한번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해서 총 50bp를 앞으로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JP 모건은 9월 달에 25bp 인하할 것 같다. 웰스파고는 10월 달에 25bp 인하할 것 같다. 그러나 크레딧 스위스와 UBS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높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겠죠. 미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저는요. 앞으로 시장은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그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황입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더 이제 앞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면 30일부터 31일까지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 재개됐습니다. 80일 만에 얼굴을 마주댔죠. 빅딜보다는 스몰딜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노딜이었습니다. 3시간도 안 되는 미팅 시간.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요. 중국이 미국산 콩 300만 톤을 구매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 때문에 신화통신에서 이따위가 아니라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미쓰리가 이때 그랬죠. 그냥 한도를 300만 톤으로 잡아준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에 300만 톤 콩을 사줬다. 하물며 지상파 뉴스에서 중국 특파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콩을 300만 톤 사줬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서 스몰 딜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쓰리가 얘기하죠. 주식은, 경제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요. 문과 중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아니라 심리학과와 국어학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중국이 미국산 콩 300만 톤을 구매했다 어쩌다라고 해서 뭐 어떤 스몰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뉴스가 잘못된 뉴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 추가 관세라고 하면서 10% 관세 부과하지만 추후에 관세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자, 무슨 죄야? 중국 뭔 죄를 저질러서 미국에게 이렇게 관세를 때려 맞아야 돼? 미국산 농산물 구매 합의 이행 안 한 죄, 그다음에 시진핑이 펜타닐을 미국에 파는 거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자, 중국이 농산물 수입을 포함한 양보를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선 개삐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뒤끝 장렬. 니네 중국이 농산물을 수입해 준다고 하든 양보를 하겠다고 하든 우리 이제 안 믿어. 개삐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한 거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나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오히려 크게 우려하는 게 아니라 크게 좋아해야죠. 주가가 급락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오히려 8월 2일 뉴욕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예.
추가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3천억 달러 제품 안에는 소비재가 대부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해서 트럼프한테 불리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트럼프는 괜찮거든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의 평가는 무역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보다 미국이 받는 충격이 크다. 자, 중국의 시간 끌기에 중국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중국을 걱정해 줍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강경책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거 다 미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중국이 시간 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언젠간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재 제품의 가격이 인상돼서 미국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무슨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생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거 미쓰리가요. 이미 몇 달 전에 2019년 초에 다 해드린 얘기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빨라야 돼요. 물론 너무 빨라도 안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라서 나쁠 건 없어요. 그때 가서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빨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훨씬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시장에서 하는 평가 다 미쓰리가 앞에서 해준 얘기예요. 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백기를 들기보다는 부양책을 쓰면서 버틸 것이다. 중국은 오히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좋아할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그랬죠. 아니, 내가 만약에 시진핑이면 꼭 트럼프랑만 무역 협상할 수 있나요? 민주당이랑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 끌게 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중국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중국의 7월달 제조 PMI가 49.7이 나왔습니다. 6월달에 49.4였는데 0.3포인트 상승했죠. 자, 그러나 야, 그래도 3개월 연속 지금 50 이하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도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아 하면서 시장을 누르는 것 같지만 미국도 안 좋은 생각을 해야죠. 중국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약올라는 이유가 7월달 제조 PMI가 미국은 오히려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중국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요.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고 순이익이 8.7% 증가, 상반기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5G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1,465억 위안 나왔고요. 세계 50개 통신사와 상용 5G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펀드 수익률 7월 26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26.64%를 기록하면서 해외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중국의 펀드가 좋아? 중국 경기 개선 기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미쓰리는 중국이 돈을 풀면 풀수록 걱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으로 넘어가면요. 영국이 몬트로즈함 2022년까지 중동 지역에 머무르게 할 예정이다. 자, 거기에다가 수리를 마치고 온 덩컨함까지 추가 배치돼서 지금 이란과 영국 간의 긴장감이 팽배하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요청에도 독일은 연합 호위대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죠. 왜냐? 독일은 8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9.7이 나오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호의야, 호의는. 그죠? 2015년 핵 합의 함께 설계한 이란 외무장관을 미국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란의 외무장관은 자리프 외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유엔에 가서 미국이 제재만 풀어주면 미국과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건방 떤 죄이죠. 자,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미국인과의 거래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기업 실적.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데 증시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자사주 매입도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지금 S&P 500 비금융 기업들의 현금 규모가 작년 대비 15% 감소해서 1980년 이후에 최대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고점 신호론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좀
지금 발빠르게, 지금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증시를 망가뜨린 자들이 저지른 죄. 첫 번째,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면서 반성 못하고 설쳐대는 아베 총리의 죄. 미사일을 2번씩 쏴댄 김정은의 죄.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귀가 팔랑거리고 입을 나발거리면서 뉴욕 증시를 흔든 죄.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금리 인하를 막아버릴 듯한 멘트를 해서 증시를 하락시켰던 제롬 파월 연방은행의 죄.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자인 연준을 압박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하고 하면서 증시를 힘들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프 외무장관이 유엔에 가서 미국이 제재 풀어주면 미국과 대화할게 라면서 건방 떤 죄. 이런 것들이 지난주 주식시장을 힘들게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몇 년을 선고할까요? 예, 사형 선고를 해야 되나요? 네. 자, 오늘 긴 시간 이어갔습니다. 내일 저는 8월 5일 날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께서 또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주의 어떤 시나리오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하나씩 꼼꼼하게 잘 체크해 가시면서 지난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